이현주,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봉주, 박원석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항상 시간 없다고 나가실 때마다 툴툴대시니까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국토위 전체회의가 있었죠. 네 분 다 뭐 보셨을 텐데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원희룡 장관은 여당 정치인으로서의 전투력은 완벽하게 입증을 했다. 아, 전투력 좋았다. 네. 네. 내용은? 내용이요? 네. 아, 이 멘트만 준비하신 거예요? 아, 약해지면 안 되죠. 행간의 의미를 잘 읽으셔야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당 정치인으로서의 전투력은 입증했다 그랬잖아요. 저 행간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 장관은 여당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으로서는 완전히 빵점이었죠, 어제. 제가 그 그렇게 자리에 얘기하진 나와서.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남 의원은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해요. 같은 진영에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제가 번역을 해드린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문제가 커졌습니다. 네. 애초에 예타를 통과한 안에서 지금 이른바 대안으로 변경이 된 것도 문제지만 그 변경된 것과 관련돼서 논란이 일어나니까 그걸 네. 국회에서 차분히 따져보면 되는 건데 갑자기 장관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백지화하겠다. 아니 자기가 뭔데 백지화를 합니까? 백지화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법정 계획이어서. 네. 슬그머니 이제 다시 추진하는 걸로 국토위 회의를 통해서 일종의 알리바이를 원희룡 장관이 만들었는데 태도는 여전히 사사건건 뭐 민주당이 먼저 사과해라. 민주당이 사과하면 다시 추진하겠다.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고 장관으로서 어떤 대목에서 무책임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번역가를 잘 만나야지 이거 잘못 만나면 큰일 나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원희룡 장관 태도 중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뭐 여당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전투력을 보였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일단 국무위원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여야를 떠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그게 의원들하고 자기하고 또는 여야 간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의원들은 어쨌든 그게 뭐 허접한 질문이든 훌륭한 질문이든 간에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장관은 어쨌든 그게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이래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법률가신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네. 정봉주 의원님. 국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있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있죠.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엄한 곳에서 지금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사안이 무척 쉽습니다. 모든 언론이 여기 다 붙었어요. 네. 모든 언론이 다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클릭수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네.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높은 땅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또 대통령 부인의 땅, 장모의 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게 너무 쉬운데 근데 어제는 보면 소리는 버럭버럭 지르고 약 올리는 것까지 다 성공했어요. 네. 근데 국민들은 이미 요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국힘의 점수를 주지 않고 민주당 쪽으로 점수가 넘어왔어요. 그럼 원희룡 그 장관이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전혀 방어를 못했다. 그리고 준비를 일단 내용적 준비를 해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갖고 뭐 개발이 안 되는 땅이다. 뭐 그 수변지구로 되어 있다. 네네. 그냥 뭐 BC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했고 본 타당성 조사에서도 했었다. 이런 몇 가지 쟁점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하나도 준비를 못 해왔어요. 국민들은 내용을 보기보다 느낌을 보는 거거든요. 거짓말로 일관하는 듯한 느낌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읽혔다. 네. 제가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보고 항상 정신승리로 끝을 내요.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뭘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넘어와요. 말씀대로 이 사안이 쉽다고 하면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거예요. 네네.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위에서 압력을 행사했더라도 사실은 압력받고 노선 바꾸고 그 관여된 사람이 10명, 20명 이상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네. 누구 하나라도 지금은 내가 압력 받았다라는 양심 선언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문건을 하나 찾아내서 공개를 하든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최초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폭로했던 것처럼 뭘 들고 나와서 하든지 이 일은 절대 안 하면서 뭘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넘어가요? 맨날 정신승리만 해.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짧게. 네. 김용남 의원이 저렇게 하게 되면요. 네. 국힘 지지자나 국힘 의원들이
저 양반 출연 괜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네. 아직도 혼자 저렇게 판단하시고. 왜 그러냐면 김용남 의원이 이것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나도 안 보신 것 같아. 이것 갖고 물고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국힘은 불리합니다. 네. 이런 거예요. 거짓말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서 야 니네가 증거 못 잡으니까 문제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들으세요. 갈 길이 뭡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볼 게 많아요. 다른 게 많아요. 좀 들으세요. 제 말씀은 국정조사 같이 거룩한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적어도 구체적인 증거나 네. 증인을 확보하고 알겠습니다. 자, 뒤에 또 이 얘기를 증인이나 증거가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간단하게. 네. 예타 이후에 바뀐 게 14건이라 그래요. 이거 자료 내라는 게 하나도 안 냅니다. 네. 그러면서 자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국정조사로 간다고 하는 건데 증거가 없으니 국정조사를 못 가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김건희 씨 억울하잖아요. 국정조사 갖고 진실을 밝혀야죠. 이게 이 사안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죠. 그 사실인데. 그럼요. 근데 이제 중도층이 볼 때는 네.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이걸 잘 밝혀서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그 아직 결정적 한 그런 방.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양심선을 하려면 네. 이게 야당이 앞으로 미래의 권력인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좀 들어야. 야당이 이게- 믿음직스러워야 고발이 나올 수 있다. 내부 고발자가. 저는 사안의 알겠습니다. 성격상 의원님까지 하시게요? 시간이 없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중요해요. 계속 들어봐요. 짧게. 사안의 박원석 의원님까지만 성격상 듣겠습니다. 이렇다고 봐요. 네.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를 주려고 근거도 없이 노선을 변경한 것이 됐든 아니면 이게 합리적인 대안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됐든 무슨 문제가 남냐면 그 땅의 가치가 오르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대통령 부부가 이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이해 충돌의 문제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소하려면 지금이라도 그 땅을 팔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사만이 더 타당하니까 이 안으로 가자고 요거는 주장하면 제가 돼요.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자꾸 우리가 뭐 기부하고 팔고 무마하잖아요. 그건 안 돼요. 이거 밝혀야 돼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판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네. 아니 노선 변경이 왜 됐는지만 밝혀내면 됩니다. 잠깐, 근데 어차피 같은 주제에 이야기 나올 거예요. 어제 네. 국토위 전체 회의가 상당히 긴 시간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오늘 아침 일찍부터 양평을 찾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저희는 이게 정치적인 싸움거리가 되고 뭐 특정인이 여기에 뭐 특혜를 받았느니 안 받았니 무조건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네가 주장한 대로 안 해주면 예산도 안 해주겠다. 국정조사하겠다. 주민들께서 질문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저는 주민인데 간담회 하신다라고 통보받은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저는 출근하다가 지금 기자들이 있어서 이게 뭐냐라고 해서 지금 여기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간담회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은 그래요.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다 필요 없어요. 주민들 위해서 일해주시는 걸 원하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민주당 뭐 대돈 건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시 한번 좀 불쾌하거든요. 저는 나이 72대로 강상민에서 이 나이 먹도록 살았고 그래서 저보다 강상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하건대 김건희 여사님 땅은 절대 특혜가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엉뚱한 생각도 가져왔습니다. 어떤 엉뚱한 생각이냐면 김건희 여사님 땅이 제가 일단 뭐 기획편 대목을 하고 있는데 악산인데 그거를 양평 군 고생했던 양평 군민한테 양평 구에다가 시사를 해줬으면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우리 박원석 의원님이랑 생각이 비슷한 주민이 있네요. 네, 원희룡 장관이 원안 양서면 주민도 만났고 네네. 그리고 이제 변경한 강상면 주민도 만났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만나려면은 제대로 주민 간담회를 사전에 준비해서 해야지. 어젯밤에 갑자기 결정하고 오늘 오전에 와가지고 간담회. 저게 번개였죠, 번개. 주민들은 알 네.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그냥 선택적으로 와가지고 간담회 했다라는 흔적만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저런 항의가 나오는 거고 내실 있는 어떤 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의 전 과정이 그렇습니다. 전 과정이 지금 저 간담회 같은 모습이에요. 주민들은 모르고 양평군도 영문을 모르고 경기도도 모르고. 근데 국토부가 어떻게 뭐 슬슬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대안이랍시고 제출해가지고 이걸 추진하려다가 공론화된 거잖아요. 저는 지금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봅니다. 어제 저 원희룡 장관의 모습에서. 네. 이제 조금 지나면요. 제가 예측할게요. 저거 양평읍 주민들, 양평 군민 상대로 여론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노선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왜 노선을 바꿨냐가 본질이거든요. 이 고속도로를 하는데 양평 주민들의 그 교통 해소는요. 전체의 10%도 안 돼요. 6번 국도, 그다음에 제2순환도로, 그다음에 서울 춘천 고속도로 연결 이 부분이거든요. 네네. 아니 그럼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다 잡고 간담회를 해줘요. 저기가 삽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초점이 잘못 가고 있어요. 국가 이 도로망 계획이라는 게 한 5년에 한 번씩 수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아마도 서울 쪽에서 이렇게 강원도 쪽으로 가는 그 도로망의 중간에 있을 텐데, 일부일 텐데, 이거를 그럼 밑으로 틀었을 때 이거 다시 꺾여서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국가 도로망 계획부터 사실은 재검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큰 틀은 그냥 놔두고 이 안에 것만 바꾸고 이러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해관계자가 양평 군민들은 이제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와 관련한 이해관계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은 서울, 강원도 전체 국가를 보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왜 했다고 보십니까? 그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도 이렇게 원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동력을 사실은 얻기 위해서. 이거는 주민들이 원한다 해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쭉 해왔었어야지. 처음에 안 했잖아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간담회를 개최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한다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 찾아가서 양평 군민들 상대로 이거 제가 백지화 끝까지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 얘기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결론은 한다예요. 사업 추진 의지의 표명으로 보고. 오늘 상당히 말씀을 해서 단순 명료하게. 저는 항상 오늘 짧게 명료하게 오늘 하잖아요. 이후로 국토부 대변인으로 들어가세요. 장관 뜻을 더 잘하네. 근데 예, 원희룡 속내를 잘 짚어내야죠. 아니 네. 변명을 잘하는 거죠. 뭘 변명이에요. 변명이에요. 제가 볼 때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를 그렇게 세게 얘기해서 이 난리통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은근슬쩍 다시 복귀를 하잖아요. 저 복귀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설명을 하고 복귀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런 큰 문제를 이렇게 큰 국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큰 국가적 사안을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장관이 이랬다 저랬다 아무 설명도 없이 그래서 이건 원장관이 있을 그 수가 없어요. 충격요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관계자가 그러니까 그럼 원장관의 인식을 반영한 거죠. 그럼 그 충격요법은 결국에는 야당의 문제제기 혹은 언론의 문제제기, 입막음용으로 일종의 이제 백지화라는 충격요법 카드를 뽑았다가 여론의 비판이 비등하니까 은근슬쩍 지금 다시 재추진으로 돌아갔는데 그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져야죠. 국회에서 책임 있게 사과해야 되고 경위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재추진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 이게 이제 법정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미 예타까지 통과한 원안이 있고 그 변경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이 지금 지적되는 거니까 그 분명히 밝혀야죠. 앞으로의 그 추진 경위를. 알겠습니다. 법사위로 또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국토위만큼이나 뜨거웠던 곳이 바로 법사위였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 그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혹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입장 밝혔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관련돼서 받은 자료 중에 영수증의 경우에는 한 61% 정도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로 카피돼서 왔다는 거예요. 백지 영수증이라는 게 뭡니까?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은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6, 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좀 휘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추정해서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관하는 그대로 그 내용을 보여드린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장소에서 쪼개기 결제 의혹이 있다. 48만 원, 49만 원이 쪼개기 결제를 했더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개인적으로 가족이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검찰 특활비 이슈는 잠시 후에 저희가 다루도록 하고 먼저 증빙 자료가 꼭 필요한 업무 추진비 이야기부터 나눌 텐데요. 네네. 이 업무 추진, 검사 출신이시니까 말씀 잘 됐습니다. 업무 추진비 영수증이 그야말로 백지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60% 정도가 백지. 예, 네. 한동훈 장관이 이게 휘발됐다, 잉크가. 아니, 제가 검사할 때는 네. 업무 추진비도 현찰로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카드가 발급이 됐죠. 네. 그래서 카드가 이제 크린 카드라고 그래서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뭐 어디 유흥업소 이런 데는 아예 결제가 안 되고, 그리고 50만 원 이상은 또 결제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카드를 사용하도록 바뀌었는데 정말로 카드 영수증 그게요 흐릿하게 지워집니다. 그럴 수 시간이 있습니다. 오래되면 여러 번 봤어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없는 얘기를 꾸며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아마 몇 년 지난 카드 영수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정말 그게 흐릿해서 네네. 금액이고 뭐고 잘 안 보여요. 네. 아니 그래서 검찰에서 뭐 그거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시민단체에서 그러면 원본을 보여달라. 이게 원본을 한번 카피하는 과정에서 더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지금 법무부가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카드사 전산 기록에는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산 기록을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또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제 검증 방해인 거죠. 물론 지금 김용남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부는 그게 휘발돼 가지고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걸 정말 법무부가 떳떳하게 그 검증에 응하고자 한 생각이 있다면 카드사 전산 기록을 뽑아줄 수도 있고 네. 원본을 보여주고 열람해주고 네. 그걸 대조할 수도 있는데 다 그런 거 다 숨기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변명이 나온다고 그 봅니다. 전산 기록을 보여주는 것은 의무입니까?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닌데 이 검증에 법무부가 협조하고 저 업무 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증명하려면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네. 마치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것 같아서 반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저게- 옛날처럼 업무 추진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면 모르는데 요새는 다 카드로 네네네. 발급되면서 그 카드에 까다로운 제약 조건이 많이 붙어 있어서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근데 제약 비리가 조건은 있기는 붙어 있는데 특이한 게 법원 판결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법원 판결에서는 개인이 식별되는 정보는 가리라 그랬는데 그 상호는 개인 식별이 아니거든요. 네. 어떤 음식점인지 그 간판에도 나와 있는데 네네네. 그리고 결제한 시각 이런 걸 왜 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판결의 취지도 왜곡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법무부는 검증에 별로 응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 잉크가 다 날라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 원본 달라니까 원본 안 주고 그다음에 카드사 확인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구내식당에서 한 건 안 날라갔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쓴 거는 날라갔어요. 이상하잖아요. 시기인데. 같은 시기인데. 네. 그럼 외부에서 쓰는 건 잉크가 어디 이상한 데서 수입한 거고 구내식당 건 정확한 잉크입니까?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으니까 수상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산을 또 키우고 있다고 봐요. 그렇게 이게 제2의 원희룡 장관 주목을 되는 또 꼴이에요. 주목을 그러니까 받게 이거를 되네. 주목을. 이거를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그 이후로 넘어가는데 이거 보도 나온 지 오래됐어요. 한 30쯤 됐습니다. 맞습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어제 해명으로 인해서 관심이 더 커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이거 우리가 구분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구내식당을 왜 안 지워지는데 외부에서 쓴 거 왜 지워졌지? 시간이 왜 없지? 뭘 가린 거지? 전산화 돼 있잖아요. 네, 그 저 카드사에도 다 있고 그러면 이거 좀 협조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협조를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일부는 정말 오래돼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 법인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무슨 큰 잘못이 있기는 애초에 시스템상 불가능해요. 이럴 때 딱 내면은 네. 공격했던 사람들이 민망해질 수 있잖아요. 무슨 꼬투리를 또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업주 카드는요 가릴 정도로 부적절하게 썼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가리겠어요 이거를? 자, 업무 추진비 이야기는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또 특활비 이것도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있잖아요. 네, 특수활동비. 검찰 특수활동비는 수사상 필요해서 특수 목적으로 쓰는 돈인데요. 이게 왜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또 연말, 연초 이런 좀 특수한 시기에 유독 많이 지출이 되느냐? 정말 수사에 쓰는 거 맞냐? 한동훈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수사 업무를 위해 썼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사실 영수증도 없고 전액 현금이에요.
근데 수사했었어라고 대답하면 그냥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 특정 시기에 왜 많이 나가느냐? 특활비를요 선불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불. 이게 수사비에 써야 되잖아요. 예. 근데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부담돼서 그렇게는 안 받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 돈 쓰고 성공해서 사비를 쓴다고요? 실패하면 쓰죠. 안 받습니까? 특활비? 그래서 저도 처음 수사 성과가 잘 나오면 사실은 특활비가 나중에 후불 형태로 나오는 그래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사비를 쓰는 거예요, 먼저? 아니, 쓰죠, 자기 아니 돈을. 오늘 산을 너무 키우네. 저도 처음 들은 얘기야 이거 진짜. 이 특활비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정해 주는데 특활비라 쓰고 성과급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성과급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 기밀 수사에 쓰여야 될 비용을 아니, 게다가 비용 보전이지. 지금 비용 보전이요. 2018년 2월하고 9월에 이 특활비를 서울중앙지검에서 굉장히 특정한 날짜에 많이 쓴 걸로 나오는데 설 직전, 추석 직전이에요. 결국에는 특활비는 기밀수사에 쓰여야 될 돈인데 네. 그거를 이제 떡값으로 지급했다. 이런 의혹을 갖는 건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해명을 못하고 있고 오늘 또 보도 나온 걸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할 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다음 날 또 기소된 당일 특활비를 일시불로 왕창 지출을 했고 또 그때 업무 추진비 가지고 검사들이 당시 수사팀이 모여가지고 회식을 했더라. 이런 자료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포상적 성격이다 뭐 이렇게 보신다. 때문에 이 특활비가 애초에 취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이제 성과급으로 일종의 수사 결과에 대한 포상의 의미로 내지는 검사들 격려차 떡값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민단체에서. 근데 제대로 된 해명이 없어요. 근데 특활비 문제는요. 아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그 국정농단 수사할 때 그때 그 특활비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 뭐 청와대 맞습니다. 압수수색하고 막 그래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래가지고 막 진짜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다 샅샅이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다 기소하고 처벌하는 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저 사람들. 그래서 영웅이 된 거예요. 국민적 영웅. 그것이 지금 집권의 하나의 토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가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전 같았으면 대충 이렇게 해도 다 이해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 정권을 잡았고 그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네. 이제는 국민들이요. 하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전부터 끝까지 다 밝혀야 되고 이거 어물쩍 넘어가면 큰일 나면 아니 정권이 흔들려요. 이거. 굉장히 크게 그건 보시군요. 이제 네. 예, 김영남 의원님. 많이 그 부풀리신 말씀 같고 네. 아니 국민들의 특활비는 마음을 얘기하는 사실은 거지. 영수증 첨부를 요구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곳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길거리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구두 닦는 분한테도 평소에 밥 사고 술 사고 뭐 용돈도 좀 주면서 정보 많이 얻거든요. 수사에 필요한. 아, 그럼요. 예. 근데 그 양반들한테 영수증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마약 수사를 할 때 마약 구매를 하겠다고 네. 접근해서 네네. 사실은 마약 판매책을 검거하는 데도 많이 쓰거든요. 네네. 영수증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용도가 많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약간의 포상 성격은 제 경험에 의하면 어디 단속을 하면 수십 명을 모아갖고 팀을 짭니다. 그리고 활동비를 미리 제 돈으로 줘요. 그래서 단속 성과가 나오면 네. 그거를 수사 성과를 보고하면서 많이 들었겠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대검에서 이렇게 좀 그렇게 활동비가 하시면- 내려오죠. 그거 업무 추진비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거는. 업무 추진비로 다 해결 못해요. 아니, 그 근데 돈이 모자라요. 기자- 기밀 수사, 그다음 비공개 수사 네, 네. 이런 데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지금 나온 게 2월 달에 명절 때 나눠준 듯한 흔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3월 23일 날 기소된 날 3,900만 원, 4,900만 원 이렇게 뭉칫돈이 나가요. 그러면은 검사들이 보기에 뭐가 우려가 되냐면 이거 특수수사에 쓰이지도 않았네. 또 하나는 검사들이 위에서 어느 수사에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되는지 윗선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공개적이고 공정한 이런 수사가 되는 게 아니고 야 이번에 그 MB 수사한 그 팀들 포상금 받았대. 그래? 앞으로 검찰
우리가 수사할 때는 저 입맛에 맞는 수사 가야 되지 않겠어? 아니, 이런 그건 제가 용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 들을 필요 네, 없어요. 네. 설명을 좀 오늘 들어보세요. 한동훈 장관 곤란하게 생겼어. 김영남 의원 때문에. 자, 김영남 의원. 특활비를 대검에 있는 총장이나 서울중앙검사장이 매일 특활비를 결제하지 않습니다. 1년에 몇 차례에 좀 나눠서 목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매일매일 총장이나 검사장이 결제할 수가 없잖아요. 점점 위험해지네. 특수활동비를. 근데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검찰 쪽에 이제 설명 내지 해명 뭐 이런 것들이 또 들어보면 끄덕끄덕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렇죠. 그 뭐냐면 논리 좋아요. 집권의 근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우리끼리는 이해될 수 있어도 그럼 그때 국정농단 해가지고 감옥 가고 탄핵되고 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이 논란이 벌어지는 특활비 공개 내역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썼던 특활비가 공개된 이후에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검찰총장 시절에 썼던 특활비는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공개가 안 됐죠. 그게 31일 날 공개가 돼요. 그럼 그 결과를 보고서 또 한 번 이제 2차 논란이 저는 발생할 텐데, 이원지 의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지난 정권 국정농단으로 사람들 뭐 감옥 보내고 할 때 뭐 국정원 특활비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본인들이 이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들의 특활비 사용에 있어서는 애초에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는 그런 집행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흔적들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라도 되는데 지금 제대로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해명을 여태 했잖아요.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아니, 오늘 한동훈 개인이 장관 나락으로 착각한 게 보냈다니까. 아니고. 유용해요. 일단 이 검찰의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문제는 오늘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이후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상금 준 것도 유용해요. 오늘 마이너리그 역대급 뜨거운 논쟁의 장이었습니다. 요 며칠 증시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스닥 대장주가 연이틀 폭락하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졌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경제 1타 박정호 교수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어제 오늘 코스닥 시장 급락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도 개인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네. 어제 코스닥 시장이요. 우리가 흔히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26일의 악몽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어느 정도냐면 통계를 좀 살펴봤더니 전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가운데 1,480개사의 주가가 하락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상승한 회사는 단 88개사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이렇게 많은 회사가 동시에 주가가 다 떨어진 거는 코스닥 역사상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의 코스닥의 추이입니다. 바로 한 달 전인 6월 27일에 코스닥 지수가 874.14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7월 25일 날 939.96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이렇게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좋았네요. 네, 여기까지 너무 좋았죠. 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어떻게 됐느냐? 일단 어제는 전일 대비 39포인트 가까이 떨어져서 4%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한 게 16포인트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8% 정도 되는데 그래서 결국 얼마가 됐냐면 883.79로 내려다 앉았죠.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다 반납했네. 예, 한 달 동안 올라간 걸 이틀 만에 반납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 휘청인 거예요. 우리 교수님 안색을 보니까 뭐 여기 좀 희생을 보신 것 같은데. 아니,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계속 낯빛이 어둡더라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폭락을 했는지
이유를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더 유명한 회사가 돼버렸죠. 바로 에코프롬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에코프로. 네,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 에코프로라는 회사의 주가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기의 주가 흐름을 주도했던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민주 반열에 오른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의 주가가 어땠냐면요. 올 1월 초에 1월 2일 날 주가가 11만 원이었어요. 이때 샀어야 됐는데. 11만 원. 이제 와서 이때 샀어야 됐어요. 이때 샀어야 됐죠. 네. 자, 그런데 지난 18일입니다. 이 회사 11만 원 하던 회사가 네. 100만 원 됐어요. 우와. 우리가 코스닥의 용어로 100만 원 된 회사들을 흔히 말해서 황제주라고 부르거든요. 야, 그래서 황제주가 됐구나 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그래서 이어가서 어떻게 됐느냐? 야, 제가 진짜 이 금액을 볼 줄 몰랐어요. 장중에 153만 9천 원까지 올라간 이게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맞아요. 이 153만 9천 원 찍은 거잖아요. 어제입니다. 어제. 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때 샀으면 그걸 해서 얘기해서 뭐 하냐고요. 아마 저 11만 원에 샀으면 12만 원에 팔았을 거예요. 그만하세요. 예. 자, 그래서 150만 원을 찍고 불과 1시간 만에 40만 원 가까이 떨어지네요. 그래가지고 결국 장을 얼마로 마감했냐면 120만 2,800원에 마감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다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이제 황제주 타이틀을 반납한 건데 98만 5천 원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100만 원이 무너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하루 만에 고점 대비 36%가 떨어진 거죠. 황제주 자리도 7일 만에 내놓은 겁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에코프로는요, 앞으로 가장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인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지주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2차 전지와 관련된 회사들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으니 이 회사 앞으로 전도 유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회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개인 투자 자금만 이 회사에 들어간 돈이 무려 2조 원어치 순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2조 원 매수 때문에 이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몇 달 전에 증권사 중에 한두 곳에서 에코프로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이제 매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증권사에 된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부터 증권사는 아예 에코프로에 대해서 보고서를 안 내고 전망을 있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부담된다 해서 보고서를 안 쓰고 있고요.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 이거 확 떨어지겠는데 하면서 공매도 세력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붙어서 주가를 확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네. 다시 추가적인 매수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를 대항하기 위한 개미 세력들이 추가적인 매수하고 다시 공매도는 더 많은 또아리를 트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교수님도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죠. 제가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네. 한 68만 원쯤 됐었을 때 이 에코프로 전망해달라고 부르셨었어요. 네네네. 근데 결국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일정이 안 맞아서. 근데 그때 68만 원 때 저는 이제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얘기할 뻔했는데. 그래서 은퇴해요. 그랬으면 이제 끝났어. 그래서 오늘 못 나왔지. 예. 저는 사실 어제 떨어질 줄 알았던 게 네. 제가 들어가고 싶더라니까. 그러면 떨어지거든요. 맞아. 그럼 떨어지죠. 예. 사면 떨어지는 거. 그렇습니다. 예. 이 폭락 사태 우리 전문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폭락 사태 자체를. 2차 전지 산업 자체에 대한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또 이 회사도 지금 이 회사가 단기간에 뭐 문제가 크게 생기고 그런 게 없거든요. 없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것은 사실 산업이나 경제나 이 회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발현된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급등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엄청나게 이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난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한 번에 쏟아진 것도 있고요. 당분간은 이런 조정 국면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때부터 사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지나 하면서 또 파시려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정 국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회사의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간 거겠냐. 설마 이건 일종의 밈 주식.
주식, 소문에 의해서 미래의 먼 기대감만 가지고 부풀려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거품이라고 보는 분도 있군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네. 반대로는 무슨 소리냐. 2차 전지는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고 정해진 미래인데 거기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그리고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먼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실체도 있고 돈도 벌고 있는 회사에 내가 투자한 게 뭔 문제냐. 이렇게 기싸움에 팽배한 상황입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게 2차 전지가 뭐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열광하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이거 사시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도 계세요. 네. 근데 2차 아니, 전지가 이거 사고 뭐야? 물어봐요? 아이고, 그분은 저보다 더 하시네. 네. 전지는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차 전지와 2차 전지인데요. 1차 전지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쓰고 나서 버리는 건전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1차 전지라고. 1차 전지요. 예. 그리고 2차 전지는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충전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배터리라고 부르죠. 그거를 2차 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사실 2차 전지 기술은 1990년대부터 이미 발달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예 원천 기술은 1900년대 초반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2차 전지의 유형은 리튬이온 배터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게 2차 전지다 생각하시면 지금 됩니다. 스튜디오에도 많지 않아요? 맞아요. 앞으로는 모든 게 배터리의 세상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충전해서 쓰는 거 뭐 있으세요? 일단 스마트폰, 네. 노트북. 그렇죠. 일단 두 개가 대표. 청소기, 그렇죠. 예.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대부분 소형에 해당되는데요. 네. 자, 이 소형만 하더라도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즘 충전해서 쓰는 게 점점 늘고 있어요. 무선 이어폰. 그다음에 스마트워치, 그리고 전기 자동차나 전동 퀵보드. 요즘 다 충전해서 쓰는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게 요즘 대박입니다. 중형 배터리 시장인데요. 바로 전기차. 자동차죠. 네, 전기차. 그러네. 예, 이 전 세계 돌아다니는 자동차 중에서 전기 자동차는 이제 5%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무궁무진하다. 커지겠으며 그리고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라는 것은 우리 들고 있는 스마트폰 용량의 6만 배에서 10만 배나 돼요. 그러니 여기에 들어갈 2차 전지 관련한 회사의 발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대형이 또 있어요?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네요. 네. 이게 또 있어요? 중형이고요. 대형에 해당되는 대형이 것은 뭐예요? 예. 바로 이건 좀 처음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뭐죠? ESS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초대형 보조 배터리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과 풍력이 인기잖아요. 근데 이 태양광과 풍력은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불 때 전력을 많이 생산했다가 그걸 어디다 저장했다가 햇빛 안 비치고 바람 안 불 때 써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대용량 배터리, 그게 ESS라는 겁니다. 이 시장도 이제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 사회는 배터리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세상. 네. 바로 이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2차 중요한 전지, 시장인데. 배터리 이거 중요한 시장 대한민국이 잡아야 됩니다. 반도체 잡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얼마나 네. 여러 산업들이 요거는 건너뛸까요? 예. 요거 네. 네. 뭐 봐도 요거는 모르겠으니까 뭐, 예. 건너뛰고요. 너무 어려워요. 예. 항상 전 시간이 부족해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안 잡아도 돼요. 예,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크게 세 국가가 모든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국가가 2차 전지 시장의 시장 점유율 90%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이 2차 전지 분야에서 경쟁력 1등으로 평가받는 국가가 일단 어디냐? 어디 한국! 것 같으세요? 안타깝게도 중국입니다. 점수가 나와 있네요. 점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이 점수는 어떻게 산출된 거냐면 기술 개발, 설계, 생산, 수요, 조달 이 품목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긴 건데요. 중국이 95.5로 1등이고 한국이 86.3, 일본이 3등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일본이 슬슬 주목도, 관심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아유, 예. 너무 좋아하신다. 아니. 그 이유가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이 중국이 워낙 내수 수요가 커요. 아, 시장이 워낙 커요.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의 50%가 중국이에요. 그러니 이 내수를 기반으로 2차 전지 산업이 내수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급성장하겠죠. 네. 그래서 그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의 2차 전지 기업이 커졌고 그 과정에서 2차 전지를 만들 때 필요한 핵심 광물들의 조달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경쟁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시장이 커졌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회 요인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냐면 바로
미국입니다. 왜요? 원래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중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꽉 잡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요 근래 점점 더 악화되는 게 뭡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IRA 법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뭐 미국 경제를 부흥하자고 하지만 네. 실제는 뭐겠어요? 중국의 이런 산업 견제. 견제적 견제.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게 제한되기 시작했고 네. 그 빈틈을 어디가 노린다? 바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인 미국에서 네. 한국의 2차 전지 회사들이 중국 걱정 없이 조금 더 활기를 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2차 전지에 기대를 좀 해봐도 된다. 이렇게 좀 장밋빛으로 저는 읽었는데. 그러면 다시 들어가면 되는 들어갑니다. 이제 내일. 네? 2차 전지. 2차 전지주 들어가면 되는 거. 자, 이렇게 보시죠. 2차 전지는 분명 정해진 미래이고 앞으로 유망한 산업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동안 10만 원 하던 주식이 150만 원이 된다? 아,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분명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지만 적정 주가인지는 보면서 네. 찬찬히 검토하고 투자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알아서 해라. 네. 또 그렇게 적정 주가 또 이렇게 살짝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또 방송 끝날까 봐 못하니까. 잘못하면. 아, 근데 박정호 잘하네요. 네, 알아서 해라. 들으나 마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호 일타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7월 27일 목요일에 더 라이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